안녕하세요. 서남아시아와 신라 고려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원은 서남아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남아시아의 옛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실크로드 그리고 우리나라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남아시아인데요. 서남아시아는 건조 기후에 속하며 대부분이 사막이나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창에서 떠나는 이동 생활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서 서남아시아는 이게 저희 지구의 지도인데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서남아시아 지역이고요. 확대해보면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던 아랍 에미레이트도 서남아시아에 속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쪽에는 그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석유를 처음 발견한 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이 나라들이 석유를 자기 소유로 하면서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은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시작된 곳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예루살렘은 세 종교의 공동 성지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의 성지인 통곡의 벽, 크리스토교의 성지인 성묘교회, 이슬람교의 성지인 오마르 사원이 있어서 예루살렘은 1년 내내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 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남아시아의 이 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땅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여기 보시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수메르인들이 처음 발전을 시킨 문명인데요. 그 다음에는 엘람 왕국이 나오는데 이 엘람 왕국은 그 나중에 아리아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동해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고대 왕국입니다. 이 엘람 왕국은 메소포타미아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산악지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발전시킨 왕국으로 전해지고 뱀을 숭배하는 것 외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엘람 왕국은 부족별로 다양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교론을 통해서 결속력을 강화시켰고 또 적이 침입해 왔을 때에는 서로 연합을 해서 물질내는 그런 형식으로 이 왕국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또 엘람 왕국은 독특한 장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죽은 시체와 함께 물동이를 같이 묻었어요. 그 이유는 죽은 후에도 지금의 삶과 똑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믿어서 원래 보통은 그 후 세계를 위해 지금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종교가 불교를 포함해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 사후에도 현재와 같은 삶을 살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물동이를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또 이 엘람 왕국은 메소포타미아와 교역을 많이 했는데 엘람 왕국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부족했던 목재, 금속, 보석들을 이 엘람 왕국에서 구해오고 또 엘람 왕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아리아인들이 지금 여기 지역에서 이쪽으로 지금의 이란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아리안이라고 불렀는데 아리안의 뜻이 보비안이라는 뜻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지금 유럽 아리안들의 조상이 되었고 남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이란과 인도 아리안 쪽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본 의례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설명해줬듯이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불렀고 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도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귀였는데 이제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경배를 하러 왔죠. 이런 능력들을 신기하게 삼아서 영어 마술이 뜻인 단어인 매직이 이 마귀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으로 크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이 메디아인들은 원래 따로따로 살고 있었는데 데이오케스라는 사람이 메디아인들을 합쳐서 메디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수도는 엑바타나였는데 이 엑바타나를 중심으로 큰 왕국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이란의 신인 아후라 미즈다를 믿었습니다. 또 마귀들을 제사장 종족으로 삼았습니다. 이 메디아 왕국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발전시킨 메디아의 건축 양식은 그 후에 페르시아 왕조로도 흘러갔으며 페르시아인들이 지은 페르세폴리스와 같은 건축물들을 지을 때 이 메디아인들의 건축 양식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메디아 왕국은 키르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멸망합니다. 키르스 대왕은 메데스의 속국 중 얀산이라는 나라의 영주와 그다음에 메데스의 왕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탄생이라는 아까 들었듯이 이제 키르스의 할아버지의 꿈에 키르스의 그 엄마가 오줌을 쌌는데 그게 아시아 전체를 덮어서 이 키루스가 엄청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을 마귀들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의 외할아버지는 키루스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딸을 페르시아의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키루스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그 신하를 시켜서 암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살아납니다. 키루스 2세는 엄청 페르시아의 영토를 넓혔는데요. 속국으로 사는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다스렸습니다. 또 바빌로니아도 점령을 했는데 점령한 후에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줘서 메디아인들은 키루스를 자신들과 같은 혈통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그를 칭송하면서 키루스 왕은 키루스 대왕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캄비세스 2세가 키루스의 다음으로 왕권을 승계하게 되는데요.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이집트 정복은 당시 거대한 문명을 이룬 제국을 쓰러뜨리고 그 지역의 부와 영토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페르시아 왕조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루스 왕이 대왕으로 불렸던 것과 달리 캄비세스는 이집트 주민들에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반면 이집트 원정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동생인 바르디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키루스 왕과 같이 칭송받는 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 양역까지 위협을 느껴서 그리스와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아테네가 먼저 페르시아에 반발하는 이오니아를 지원하면서 페르시아는 이제 이오니아를 진압하고 그리스까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그리스가 이겼지만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그리스였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쪽은 그리스였습니다. 또 그리스는 아테네 세력과 스파르타 세력이 싸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서 쇠퇴의 길로 걸어갔고 페르시아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대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은
페르시아의 전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 문명을 대체할 그리스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이 페르시아의 엄청 중요한 건축물인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도 훌륭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다리우스의 업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확장시켰고요. 또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존과는 다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상호 간 정보 원활한 교환을 위해 말 관련 시설을 발달시켰는데 24km마다 말을 교체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어서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화와 은화를 처음으로 유통시켰고요. 왕궁 수비대를 조직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또 페르세폴리스라는 건축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강력한 제국에 어울리는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으로 파르스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곳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폴리스는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던 알련실, 백주궁전, 보물창고, 기록보존소 등이 모여서 방어만 궁전이었는데 알렉산드로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이 건물을 태워버려서 지금은 터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인의 도시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에 멸망이 되고 그 후에도 페르시아를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파르티아는 세력을 넓혀서 과거 페르시아의 제국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와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경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산조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는데 파르티아는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기존의 페르시아 문화를 이렇게 합친 문화를 혼합했다면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나온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리스 문화가 아닌 기존의 페르시아 문화만을 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니드 페르시아를 계승하려 아르사시대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산조 페르시아도 이때 생겨났던 비잔틴과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서 올라왔던 아랍 쪽에 인해 사산조 페르시아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전까지는 페르시아 국가들은 그 조로아스터 교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 아랍 쪽에 의해 멸망하고 나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국교로 정해지면서 그 기준을 종교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가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신화를 보면은 세상의 중심에는 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를 우주나무라고 부르는데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이 우주나무가 먼초다라고 봅니다. 이 나무에는 사이나라는 전설의 새가 둥지를 치고 있는데 사이나가 날갯짓을 하면 우주나무에는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잡는다 해서 우주나무라는 신화가 있고요. 또 페르시아 신화는 선과 악의 싸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후라 마즈다라는 선한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서서 싸우는 신은 악한 신인 아흐리만인데요. 원래 신이 있었는데 이 아흐리만이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서 먼저 태어나고 그다음에 그 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흐리만에게 9,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우라 마즈다라는 선한 신과 아흐리만이 싸우는 대결을 페르시아 신화에서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또 그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에 영향을 미친
이, 이 조로아스터 교회의 이원론이 모든 종교의 토대가 됐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는 뜻에서 배화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 그리고 지혜의 빛을 숭배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우라 마즈다가 그 조로아스터교가 믿는 유일신인데 이 아우라 마즈다가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을 숭배하는 모습은 사상조 페르시아 시대의 금속 주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이 금속 주화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불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불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점차 없어집니다. 다음에 실크로드인데요.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교류와 교역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지리적으로 동서양이 만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페르시아는 세계 4대 문명의 시작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에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는 엘람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도움을 줬고 또 동서양의 문화를 결합시킨 헬레니즘이 페르시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헬레니즘도 페르시아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70여 곳이나 되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데 그 그리스 문화와 기존의 페르시아 문화가 합쳐진 것을 후대 사람들이 헬레니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는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교역로를 말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크로드는 원래 상품이 비단이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교육품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범위가 넓고 복잡한 길이에요. 특히 중국의 비단이 로마에게까지 이어졌는데 로마 사람들은 중국의 비단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짐을 나르는 짐꾼까지 중국의 비단 옷을 입을 정도로 비단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꽂힌 간다라 미술은 원래 그리스 문화와 불교 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난 그리스식 불교를 말하는데요. 원래 불교에는 그 불교 석상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을 딴 조각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불교가 그리스 문화와 혼합이 되면서 이런 불교 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그 대표적인 예가 석굴암의 보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조각상이 많았던 것과 달리 인도의 불상은 그리스의 영향으로 간다라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불상을 간다라 불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페르시아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문양이 장초문이라는 문양인데요. 장초문은 중국을 포함한 저희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것인데 저희 나라에도 널리 쓰였던 동물 무늬장도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가 안 돼서 그 다음에 고구려와의 교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구려의 그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각자총에 있는 씨름하는 벽화인데요. 흉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도 씨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서 저희 나라에서 발견된 벽화와 흉노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이 서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사진은 파르티아식 활쏘기를 그린 기마 수렵도인데요. 파르티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페르시아를 계승한 나라인 파르티아는 말을 아주 잘 탔습니다. 왜냐면 윤곡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서 활을 쏘는 그런 기술도 발전시켰는데, 그 기술을 나중에 파르티아식 활쏘기라고 불렸고, 파르티아식 활쏘기는 저희 나라를 포함한 세계 널리 퍼져가서 고구려의 이 기마 수락도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고구려 강서대묘의 사신도인데요. 벽화 중에 이 사신도가 유명한 벽화라고 합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동물들이 들어있는 벽화인데, 특히 이 현무를 보면 뱀과 거북이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공예품과 북방 유목 민족의 문양에도 이런 형태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크로드의 영향을 받아 이 현무라는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신라와의 교역을 알아볼 건데요. 신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덕왕 때에는 사치품을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나라에서 제정할 정도로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들이 신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9세기의 아라비아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중국의 맞은편에 있으며 산이 많고 금이 풍부하며 기후 환경이 좋아서 무슬림이 많이 정착하고 인삼, 옷감, 안장, 토끼, 검 등이 많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또 아라비아에서 신라의 물품도 많이 수입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의 신라의 금관이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다양한 금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저희 나라 신라의 금관은 실크로드에서 그 융합된 금제품의 문화가 나타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유리 제품들이 신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각배인데요. 각배는 동물의 뿔처럼 생긴 물잔을 뜻합니다. 석탄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각배가 등장을 하는데 신라의 고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각배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그리스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와 신라가 교역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처형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문의 첫 번째 그림처럼 보이는 이 처형의 얼굴을 그려서 붙여놓으면 천연들을 퍼뜨리는 역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처형이 막아줬다라고 해서 이 처형의 얼굴을 대문에다가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형의 얼굴은 서양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으로 신비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